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 잡설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린 게 정말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스타트업 플레이북 나만의 성장 전략 만들기 투자 유치의 2회 번외편입니다.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사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안에 12월 안에 끝나려고 작정을 하고 제가 20부작으로 준비를 했었던 건데 사이사이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겹치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10화 정도까지만 하고 11화부터 한 몇 개월 이제 좀 정체가 돼 있었어요. 좀 뭐 개인적인 이슈들이 워낙 또 많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막상 이제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 그 10개 회차에서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한 턴 끊고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볼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번외편이 아니더라도 이 투자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창업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투자를 잘 받고 싶지만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걸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야속하면서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과연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입장에서 결정을 하고 어떤 입장에서 이제 회사를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창업가로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실 이제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썼던 페이지예요. 그래서 요 옆에 이제 그 뜬금 잡설 요것만 좀 달라진 건데, 갑자기 왜 또 똑같은 페이지를 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겠죠. 이제 우연히 또 투자자랑 잘 얘기가 돼서 투자를 이제 잘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절차나 아니면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나 투자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팁스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시죠. 뭐 물론 이제 이미 팁스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은 아니지만은, 이제 초기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고 하는 거를 어떤 회사의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생각한다기보다는 1억을 투자 받으면 거기에 이제 뭔가 5억이 태워지니까 3억 정도를 받으면은 운이 좋으면 이제 딥테크 팁스나 이런 걸로 뭐 15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자금에 좀 더 이제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약간 투자 유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이제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한 어떤 그 교두보로 삼는 경우가 있죠.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 놓은 정부의 잘못도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녹록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창업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라운드를 돌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들었을 때 참 대답을 잘 못하는, 또 본인들도 왜 이거를 물어보지? 사실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질문들이 대충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 비슷한 거 시작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단 물량과 사람으로 자본으로 끌고 들어오면 답 없지 않냐? 이런 질문들. 뭐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차별성 경쟁력이 어디 있다고 보냐라고 하면은, 이게 애매한 게, 물론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건 맞지만은, 의외로 그걸 열심히 설명해봤자 듣는 사람이 그다지 그렇게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경쟁사 대비 우리가 차별성과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여러분이 얘기하는 경쟁사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아직 시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쨌든 먼저 팔아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인프라도 좋고 팔로도 좋은 거잖아요. 그럼 사실 차별성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신규 진입자로서의 차별성과 경쟁력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매출 규모나 수익화 계획 같은 거는 적으라고 해서 적지는 하지만 본인도 사실 이 정도 나올 줄 모르는 거죠. 물론 뭐 이제 되게 뻔뻔하게 진짜 막 뭐 나는 첫 해 매출부터 40억 찍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애초에 논외로 그냥 쳐버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보는 매출 규모라고 하는 게 아무리 잘 적는다 그래도 이게 너무 과하다는 이제 사람도 있고, 너무 적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사실 뭐 1,000억쯤 적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에이 저건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뭐 1,000억 어떻게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999억을 적으면 적어지나? 그럼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은 뭐 항상 어려운 얘기고, 시장 진입 전략이나 판로 확보 방안도 뭐 사실 하면은 좋은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술 기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입하고 팔로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걸 어떻게 동시에 같이 하겠어요.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또 리소스가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게 또 사실이죠. 왜냐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가판대 리어카 끌고 다녀서 팔 거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뭐 어쨌든 내가 제품이 나오는 시점에 빨리 팔려야 되는데, 제품 나와놓고 또 그때부터 또 뭐 팔로 개척하겠다고 또 1년, 2년 소비하다 보면은 기술은 기술대로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대표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말이 쉽지 결국 내가 A에 100% 집중하던 거를 B라는 일에 일부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진척도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되게 현명하게 풀어가시고 현명하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무슨 완벽한 대책이 있고 대응책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완벽하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 안 받으셔도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사채가 됐건 뭐가 됐건 빚을 땡겨가지고 그거대로 실행하면은 내 지분 안 쪼개주면서 대박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실상적으로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내지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즉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게 되면은 사실 상담을 되게 잘 해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뭔가 되게 엉망으로 대답을 하는데 본인이 잘 대답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에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향후에 그 다른 이제 그 유료 강좌를 해서 요 각각의 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 파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예시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여러분의 사업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게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이제 테크닉에 대한 문제,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종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사업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있고, 내 사업을 바라보는 직원의 관점이 있고, 내 사업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있고, 내 사업을 바라보는 고객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누군가에겐 신뢰성을 줄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불신을 안겨주는, 불안함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창업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봐오기도 했고, 또 실제로 본인이 또 창업을 하면서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이슈들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투자자 저 새끼들은 돈만 알고 뭐 내 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기술에 대한 거 개뿔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래요. 기술에 대한 거를 여러분 정도로 디테일하게 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면 내가 사업을 알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창업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걸 고민하고 있고, 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지금 회사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딥하게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아사리판이라 투자를 정말 못하고 그냥 투자사라고 하지만은 그냥 어디서 심사역 좀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어설프게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지만, 적어도 좀 메이저급의 좀 이름 좀 알려지고 좀 투자 포트폴리오도 괜찮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창업가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창업가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보면은, 제가 보통 상담을 하거나 창업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제가 무슨 설명을 하면은 아유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뭐? So what? 약간 이런 종류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핏을 맞추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 투자를 안 하는 거죠. 투자를 안 하면 어차피 마주칠 일 없으니까, 아, 뭐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얘기 해드리고 나중에 뵙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투자자들에게 눈에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사업이라고 하는 걸 투자자들이 어떤 좀 보고 싶어 하는 관점에서 좀 재해석을 해서 잘 전달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고민하는 걸 투자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창업가들은 실제로 굉장히 투자를 잘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얘기를 하는데, 뭐 디테일한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만, 잡설이니까. 예.
자, 일단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마트폰을 켜서 MTS 같은 그런 그 증권 앱을 열어서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이제 회사의 기업에 이른바 상장한 기업의 주식에 내가 돈을 그냥 넣고 올리면은 벌고 떨어지면은 잃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MTS에서는 볼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장 외에서 그것도 코덱스도 아니기 때문에 코덱스도 아니라서 장 외에서 진짜 이제 투자자들만 허용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주식을 이제 사고 팔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종의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아무리 형식이나 그 시장 구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이라는 즉 상장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그 주식을 이제 사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 비상장 주식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기업의 자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1억 원을 어떤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의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사면서 그걸 이제 자산화 시킨 거죠. 1억 원을 준 게 아니고 나의 1억 원을 이 회사의 주식으로 자산의 그 어떤 형태를 변화시킨 거죠. 근데 문제는 그 1억 원이 내 돈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남의 돈이에요. 펀드라고 하는 건 국가의 자금이나 사모펀드로 다른 사람의 자금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어떤 자산에 남의 돈을 밀어넣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근데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그래서 딱 만나서 이제 투자 유치하거나 상담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아, 이분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고 뭔가 좀 걱정이 많아서 그럴 뿐이지 진짜로 사업도 잘 하시고 투자도 잘 받으시구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유, 힘 좀 들겠네. 힘 좀 들겠고, 잘 못 받을 거고, 물론 운이 아주 좋지 않으면은 좀 고생 좀 하실 것 같고, 어떻게 또 투자를 어떻게 또 쉽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정상일 리는 없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게 많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도박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무슨 카지노 가가지고 뭐 슬롯머신 땡기듯이 그렇게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투자하고 도박은 명백히 다른 행위고 그거는 여러분이 금에 투자를 하건 코인에 투자를 하건 아니면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는 행위가 어떤 경우엔 도박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투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은 투자고 잃으면 도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 미묘한 프로세스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 있지만 다만 투자의 도박의 차이는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차이라기보다는 기조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로또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한 달에 뭐 한 3,400을 버는데 그 중에서 5,000원 정도를 해서 로또를 산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난 그래도 아주 확률이 낮긴 하지만 한 5,000원 정도는 이런 일들을 한 번쯤 해봐야지 왜 안 사면 아예 기회도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가면은 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막 마이너스 통장 100만 원씩 로또를 산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럼 그때는 굉장히 도박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100만 원인데 자산이 한 100억쯤 있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로또를 산다? 그럼 그거를 도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투자라고 보기도 애매하지만 적어도 게임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똑같은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방법론적으로 갔다 그래도 어떤 기조와 어떤 상황에서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투자 도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수하게 운에 기댈수록 도박의 성격이 강해지고요. 조금 더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안전한 부분들을 어떤 그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투자에 가까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또도 게임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버리고 투자냐 도박이냐라고 놨을 때 한 달에 마이너스 통장을 100만 원씩 한다는 거는 충분히 로또에 당첨이 안 될 수 있는 사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당첨이 안 되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그 리스크가 항상 있는데 거기에 그 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을 매달 집어넣는다고 하는 건 나의 빚을 늘리는 리스크를 가중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도박의 성격이 강해지게 되는 거고 운에 기대는 거니까 이러다 한 방 터지면 근데 이제 대박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대박이 나서 돈을 벌어도 그건 투자로 돈을 번 게 아니고 도박으로 돈을 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나는 거죠. 물론 돈을 벌면은 그걸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남들이 저 사람 투자를 한 거다 도박을 한 거다 그걸 가지고 따지진 않지만 적어도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죠. 반대로 똑같이 로또를 사도 한 달에 뭐 5천 원 정도 사면은 5천 원 정도에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잃어도 상관없어. 그럼 그거는 투자의 관점에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만큼 커피를 안 사 먹어야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사실은 마찬가지 개념이 들어가요. 어떤 주식을 살 때 단순하게 우량주를 샀다 그래서 그게 도박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량주를 사는 건 좋은데 지금 애플이 올라갈 것 같아서 애플 주식을 사는 건 좋은데 당장 돈이 없는 사람이 자산이 없는 사람이 하체를 끌어다가 막 2천만 원을 끌어다가 사고 이게 한 달에는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한 달에는 안 올라가지고 이제 확 지옥문 헬게이트 쫙 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도박에 맞는 거고. 그렇지만은 내가 꼬박꼬박 모은 돈을 계속 안정적으로 모아서 약간 일정 부분을 이쪽에 투자를 한다. 그건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한 걸 한번 좀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제 오늘이 지금 2025년 4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주잖아요.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는 이제 계엄이 있었고 얼마 전에 탄핵건이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미국이 완전히 지금 막 경기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있죠. 관세 협정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모든 주가들이 쫙 곤두박질을 쳐 지지난주까지 완전히 똥창으로 쳐박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좀 트럼프가 뭔가 협상의 얘기라고 뭘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시점쯤 됐을 때 선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사실 애플이든 구글이든 테슬라도 조금씩 올라가곤 있지만 많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아직은 좀 저점에 있거든요. 전체적인 그 떨어진 정도를 보면은. 그럼 원상 회복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사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사면 어떨까요? 애플 주식을 사면 어떻고 구글 주식을 사면 어떻고 테슬라 주식을 사면 어떻고 팔란티어 주식을 사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거는 순수하게 선택의 문제예요. 다만 여기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팔란티어라고 하는 거는 뭐 트럼프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재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꾸준하게 우상장을 하는 주식입니다. 변동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까지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계속 묵혀놓고 조금 떨어져도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이런 주식들을 적당하게 분산을 하든 한해 몰빵을 하든 사놓고 꾸준히 보면서 뭔가 이제 핸들링하고 관리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은 그래도 아직도 불안해. 난 트럼프 저 사람 못 믿겠어. 약간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직 언노운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그거를 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사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주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하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저한테도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산 쪽도 조금 하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삼전 안 사요. 안 사는데 약간 제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이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제 스스로가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확신을 좀 가지고 그 스토리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는 대응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 제 입장에서 삼전은 애매하거든요. 그 애매한 건 전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삼전에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지 않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다면 삼전을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저점인 건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전 바닥이야. 삼성은 결국엔 올라가게 돼 있어. 난 버틸 거야 그러고 대축을 1억을 땡겨가지고 이거를 막 샀어. 근데 삼전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만약에 운 좋게 다음 주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몇 천만 원 버는 거고. 근데 삼전이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그냥 이것만 가고 있다 그러면 대출 이자만 계속 낸 거잖아요. 그 버틴 거를 잘 버텼으면 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뭐 인생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도박이 돼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정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상장 주식이고 시총이 진짜 국내 1위를 찍었던 주식인데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새 말 많잖아요. 예, 백모 대표님. 예, 지금 더본코리아 주식을 사면 어떨까? 자,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최고치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안 삽니다. 예, 저는 이런 짓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더본코리아 상장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댐댐이나 기본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 정도 바닥이면 한 번 정도 올라갈 기회가 있을 거고
뭐 일단 기업이 상장까지 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곤두박질 치지 않을 거야. 결국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고 사람들의 기억력은 나쁘니까 몇 년 뒤에는 또 욕을 먹으면서도 성장하지 않을까? 어쨌든 저 사람 장사꾼이니까 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더본코리아를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없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사는 게 과연 투자이냐 도박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게 애매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갚아가면서까지 더본코리아 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도박 쪽에 가깝다. 왜냐면 삼성전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더본코리아는 이제 오너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 1,000만 원 중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여기도 붓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이 주식을 사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건 좀 의미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이 사람은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산을 넣는 거구나. 어차피 그 자산 잃어도 본인의 여유자금 500만 원을 잃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이제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건 도의적인 얘기랑 전혀 반대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상장 주식을 MT에서 사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내가 지금 현 시점에 뭐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을 한다는 게 실제로 이제 어떤 나중에 나한테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과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지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떤 신념으로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건 투자냐 도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백하게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의 주식이나 더본코리아의 주식이나 테슬라의 주식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상장의 주식이나 결국에는 법으로 정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다만 기업 공개가 돼서 대중들도 구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거래가 되고 이제 등기를 치는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건데 다만 중요한 거는 비상장 주식도 결국 투자라고 하는 목적은 비상장 주식이라는 자산이 이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결국 나중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 기조는 똑같은 거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되게 사람 좋으신 대표님이 약간 마음이 상했을 때 약간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님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신뢰성도 없고 이 정도의 성장률이면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그 정도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 얘기하면은 이분이 허허 웃으면서 테슬라 주식 안 좋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장난하냐고요. 이미 그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약간 리스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지금 그 시작조차도 못 해본 거기까지 갈지도 모르는 기업을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고 더본코리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듣보잡 비상장 주식을 사가지고 될지 아닌지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차라리 예측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정말 이게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공매도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을 가지고 돈을 받는 방법이 꼭 가치가 올라가야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상장 주식은 아예 예측 불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장 주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자들도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 고민들을 조금 더 확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이 투자를 받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의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몰라서 그런다라고 했을 때 그걸 잘 이해를 못하거나 처음이라서 잘 좀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진짜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볼 때. 고집이 세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자, 비상장 주식은요,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테슬라 주식에 돈을 넣어가지고 반토막이 나는 것보다, 듣보잡 비상장 주식에 넣고 홀라당 날려먹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 리스크를 그럼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건데 왜 그럼 그거를 자꾸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냐 이러는데요. 리스크가 있어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도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펀드 이런 운용에 참여를 하면서 결정을 할 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결정을 해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리스크가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리스크가 뻔히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표가. 그냥 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진짜 되게 그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컨셉추얼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막상 닥치면 하지도 못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리스크의 발발 가능성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하는 상황을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표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상과 어긋났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을 잘 안전하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끔 해야죠. 이렇게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 뭐 신념과 열정, 안 그런 대표가 없어요, 다.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게 신뢰를 주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물어봤는데 리스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대답이냐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이거, 대기업이 들어온다. 경쟁사 대비 차별성과 경쟁력이 뭐냐.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고 비즈니스일이 뭐 되고 시장진입이나 판로 확보라고 하는 것들은 언뜻 보면은 기업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게 지향하고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가. 정답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기업이 작정하고 들어오면 답 없는 거 아니냐. 왜 그따위 질문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답 없는 사업을 하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다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투자를 해요? 그건 회사나 아이템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한테 투자를 안 한 거예요. 대표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표 잘못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질문인 건 투자자도 알고 있어요. 사실 나도 똑같은 사업할 때 똑같은 질문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이 사업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알고 있으나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사업, 제가 평가를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좋은 사업이야. 너무 아이템이 좋아.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계획을 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 요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못한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리스크로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아름다운 미래만 보여도 뭐 허허 웃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냥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예. 뭐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욕먹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백모 대표도 열심히 살긴 했잖아요. 성실하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리스크 관리를 정말 얼마나 잘 보고 있느냐가 사실은 창업가의 가장 대표적인 미덕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 좋은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도박의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거 창업가 본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차피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답 없다. 안 들어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건 뭐예요? 대기업이 안 들어온다는데 베팅을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의 사업을 도박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그 사건들도 결국에는 이 오너 리스크도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업을 도박으로 만든 거예요. 예.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고 본인이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었던 그 좋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뭐 진짜 뭐 대표 말 맞다나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더 광고비 같은 걸 아끼면서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을 개인의 욕심과 개인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밀어붙이면서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쳐 듣지도 않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게 결국에 오너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콘텐츠를 찍을 생각은 없지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물을 위한 뭐 덮기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넘기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이 지금 사실처럼 호도가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었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파헤쳐지는 거잖아요. 즉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것들이 지금 회사에 목을 죄고 있잖아요. 이건 오너 리스크예요.
충분히 안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조심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건 좀 극단적으로 간 사례긴 하지만은 어쩌면 여러분도 그에 준할 정도로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불안감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다. 대표자의 신념이다. 이건 신념의 문제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참 마음으로 잘 못 받아들이세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어쩌면 나는 내 사업을 남들에게 도박으로 보이게끔 호도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투자 유치 모드로 조금 들어갔으니까 나만의 성장 로드맵, 스타트업 투자 유치 이해와 전략, 이제 창업가의 입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싹 강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 이제 투자자부터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M&A 스타트업 프로그램 원스톱클린이 뭐 이제 사업계획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없고 뭐 막판에 5분 남겨놓고 연락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뭐 될 리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기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기업을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이 이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올리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결과 다 나오고 나서 상담받으면 늦어요. 예. 이게 절대 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에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 상담 받고 가신 분들 중에 후회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니까 한번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꾼다는 의미에서 한번 상담을 신청해 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의 핏에 맞게 방금 같은 잔소리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지금 안 하는데 요거 조금 제가 좀 해볼게요. 옛날 자료가 다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QR들이 들어가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M&A를 조금 수정을 할 생각이에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이 법인화 시켰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좀 브랜드를 이제 교육 파트하고 좀 나눠가지고 한번 재정비를 할 생각이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콘텐츠나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저도 어쨌든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좀 롱텀 플랜을 좀 요새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정리가 되면 한번 여러분에게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아직 추우니까요.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그 사업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